오늘은 207페이지부터 하려고 그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끝날 때 개성의 원야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정원을 만드는 이론서, 세계 최초의 이론서가 원야예요. 그 정원할 때 동산 원자에다가 야는 도야할 때, 도야한다는 때 그런 건데, 이게 대단히 잘 살아야만 정원을 만들고, 정원 만드는 돈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국가의 부가 쌓여야만 이 정원을 만들고, 그것 갖고 미학적 우열을 비평을 하고 다투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 이 책이 나왔으니까 개성의 이 책이 엄청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이론서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원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았고 미학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던 거고, 서양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우리나라의 원야는 번역돼 있어요. 원야 때려서 찾아보면 싸게 살 수 있어요. 번역하기 대단히 까다로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원, 이 조원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드닝, 조원술에 관한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어려운 한문인데, 그래도 뭐 읽을 만큼은 번역해놨어요. 영어로는 1990년대에 처음으로 영역이 됐고, 대체로는 이 정원술이 들어가고 중국의 정원이 실제로 이제 소개되면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선교사들이 화가들이 많아갖고 그림으로 그려서 원명원 같은 중국의 정원을 서양으로 보여주고, 또 동판으로 파가지고 동판으로 찍어서 막 수천 장씩 런던이고 파리고 뿌려서 중국의 정원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중국 정원을 만드느냐. 서양 정원은 전부 그런 기하학적인 걸로 돼 있는데, 베르사유 궁전 그 앞에 정원 여러분들 누구나 봐서 알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원만 보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정원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서 그 방향으로 쭉 바뀌어가는데, 이제 최초의 이 정원의 이제 중국 정원의 핵심을 포착한 개념이 사라와지라는 개념이야. 사라와지는 일본 말인데, 일본 정원을 먼저 접해요. 네덜란드를 통해서. 네덜란드가 일본의 상관을 열어가지고 거기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작은 정원들, 중국처럼 엄청난 딜럭스 정원들이 아니라 작은 땅덩이만 있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축소시키는 거죠. 아름다운 어떤 강산을 축소시켜가지고 일본의 따닥따닥한 일본 집들이잖아요. 거기에도 뒤에 공터만 있으면 다 그 정원을 꾸미고 그랬던 걸 봐가지고 그걸 네덜란드에다 그대로 또 정원을 만들어요. 그 정원을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외교관으로, 영국 외교관인데 네덜란드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만들어진 정원에 가서 아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그 정원의 원리를 이 사람은 사라와지라는 말로 파악했어요. 사라와지는 일본 말로 아무렇게나 그런 뜻이에요. 그냥 좀 불균형의 균형, 비대칭의 대칭이라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 사라와지라는 말을 이 사람이 소개하면서 엄청난 유행어가 돼요. 지금 거기서부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앞에 개성에 인간이 만들되 하늘이 만들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처럼 만들어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이 사람은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사라와지 원리라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영국의 이거 허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영국인들은 아마 과감하지 못해가지고 못할 거다, 이제 그런 말을 뒤에 붙여놓은 거 보면, 이렇다고 소개만 했지 영국인들에게 정원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어떤 커맨딩하는, 명령하는 의미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놀라운 것은 별도 루트를 통해서 존 밀턴이 신라권을 쓰죠. 그 신라권의 앞부분은 에덴 동산을 묘사를 해요. 그리고 상당히 길게 10페이지 이상 에덴 동산의 묘사가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 묘사한 걸 보면 중국 정원이야. 왜냐면 밀턴도 유럽 대륙을 오가면서 네덜란드에서 이게 동양 극동의 정원을 봤거든요. 보고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일. 에덴 동산은 성서에 나오는 동산인데 거기에 중국 정원이 있다는 게 웃기는 거죠. 사람들이 깊이 연구를 안 해서 그러지 신라권이라는 말 들으면 우리한테는 먼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이야기니까 이 신라권 자체가. 근데 거기에 중국 정원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또 두 번째 쓴 건 복락원인데 낙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되찾는 건 복락원이거든요. 그건 좀 얇은 시집인데 그 복락원은 살신 성인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라고 그 내용이 살신 성인을 해가지고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묘사된 내용의 시예요. 이거 완전히 공자 철학이야. 구도가. 거기서 악마가 그래요. 하느님의 아들이기는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너 아담의 자손 아니냐 너는. 그럼 아담은 하느님이 만들었으니까 뭐 하느님은 너도 자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타락해서 그러지. 우리 악마도 하느님이 만든 거야. 우리도 하느님의 자식이야. 막 맘먹어요 악마가. 악마의 그 꼬드김을 이기고 여러 가지 순환을 겪고 극복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속죄하는, 전문 용어는 대속한다고 그러는데 대속을 해서 성인이 인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인자가 돼서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럼 뭐 기독교 교리하고는 배치되는 거죠. 기독교 교리는 처음부터 마국간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지. 그 하느님이 마리아하고 간통해가지고. 간통 아니야? 니체는 그래서 인류의 최초에는 간통이 있었다 이렇게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응? 인류의 도덕의 최초에는 암팡레 맨슐켄 모랄레 베기트데어 에브루크 그렇게 시작돼. 짜라투스트라 한 규정은 에브루크는 간통이라는 뜻이거든. 하느님하고 마리아하고 뭐 잤으면 그게 간통 아니냐 이렇게 니체는 얘기하는 거죠. 207페이지 중국 정원과 윌리엄 템플러 사라와지 미감이라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서창원 박사가 읽을 겁니다. 중국 정원과 윌리엄 템플의 사라와지 미감. 일찍이 중국 정원을 논한 최초의 영국인은 윌리엄 템플이다. 그는 에피쿠로스의 정원에 관하여 또는 조언에 관하여에서 사라와지 미감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새로운 중국식 조언론을 피력한다. 길지만 이게 거의 유일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 묘사예요. 사라와지에 대해서. 자, 가장 좋은 정원 형태에 관해 내가 말한 것은 모종의 측면에서 규칙적인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의미된 것이다.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다른 어떤 형태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완전히 불규칙적인 다른 형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불규칙적인 다른 형태들은 그 미를 그 자리에서의 자연 본성의 그 어떤 특별한 배열 덕택으로 아니면 많은 기분 나쁜 부분들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주 기분 좋을 모종의 형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설계에서의 굉장한 유형의 상상 또는 판단 덕택으로 돌려야 한다. 이것 중의 어떤 것은 내가 어떤 장소에서 보았지만 이것이 더 많은 것을 중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살았던 타인들로부터 들었다. 중국인은 유럽의 우리의 사고방식과 달리 그들이 나라가 그런 만큼 넓은 곳으로 보이는 사고방식을 지닌 백성이다. 우리 사이에서 빌딩과 식목의 아름다움은 주로 모종의 일정한 비례, 대칭 또는 제일성에 있다. 우리의 보도와 나무들은 서로 대응하도록 그리고 정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기하학적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야. 우리들의 정원은. 자. 중국인들은 이런 식목 방식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백을 셀 줄 아는 소년도 가로수길을 직선으로 서로를 마주
서로를 건너 마주보게 그가 원하는 어떤 간격으로 설치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최대 상상력은 아름다움이 굉장해서 눈에 띌 것이지만 흔히 또는 쉽사리 알아차릴 어떤 질서나 부분들의 배열이 없는 형상들의 고안에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류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무런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중국인들은 이것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아름다움을 일견에 눈에 띄는 것으로 느끼는 곳에서 그들은 사라와지가 멋있다 또는 사라와지가 감탄스럽다고 말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뜻의 평가적 표현을 말한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사라와지는 일본 말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중국말로 지금 약간 오인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인도 겉옷 위에 수놓은 작품이나 가장 좋은 차단막 또는 도자기 위에 그려진 그림을 관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들의 미가 모두 그런 종류의 것, 즉 질서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템플은 신고전주의가 휩쓰는 17세기의 영국인들에게 이 사라와지 미검의 정원 설치를 권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한다. 실패 위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정원 도형에서 이런 시도들 중 어느 것도 우리 사회에 거의 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평범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취하기 너무 어려운 모험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공한다면 더 많은 영예가 있을 수 있더라도 실패한다면 더 많은 불명예가 있다. 이게 실패하면은 엄청난 재산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고치려면 인부들이 엄청 동원돼야 되니까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인 게 아예 모험이 너무 크니까 안 해버리는 거지 그냥. 권하질 못해요 이 사람이. 자, 게다가 그들은 20대 1로 실패할 것이다. 반면 규칙적 도형들에서는 어떤 커다란 그리고 특기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어렵다. 템플은 규칙적이면 누구나 100가지 실줄 아는 어린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비대칭의 대칭, 불균형의 균형을 찾는 문제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려운 거예요. 인공으로 자연스러움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자. 템플은 영국인에게 사라와지 미감을 채택하라고 권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의 야심적 설계가들은 오히려 그의 이 조심스러운 말에 더 자극받아 사라와지의 도전에 이 미감을 영국에 확산시키게 된다. 템플의 사라와지는 정원의 군자의 무위 위치를 구현하려는 개성의 구원 무격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템플은 사라와지의 설명에서 수유 인작 원자 천개의 자연 모방, 자연 중심 원리와 산수화풍 조원 개념을 놓치고 있다. 수유 인작은 사람이 만들었으되 하늘이 열어주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만들어라. 그런 양 만들어라. 그런 거니까 인공적으로 만들 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야. 인공으로. 자. 전달자들이 개성의 원야를 읽지 않았고 또 중국 정원에 대한 관찰력이 부족한 탓이었다. 단순한 규칙성, 대칭, 비례, 직선, 정사각형, 정오각형의 기하학적 형상을 추방하고 반대로 불규칙의 규칙성, 비대칭의 대칭성, 불균형의 균형성, 부조화의 조화의 형상을 강조하는 사라와지라는 미학적 수로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템플은 어떻게 이 불규칙의 형태의 중국 정원 또는 중국식 정원을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들었을까? 이에 대해 템플은 위 인용문에서 불규칙적 정원 형태들 중의 어떤 것은 내가 어떤 장소에서 보았지만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중국인들 사이에서 많이 살았던 타인들로부터 들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스스로 밝히고 있다. 1660년에서 70년대 네덜란드의 유교관으로 나가 있던 시절 템플은 네덜란드 총독 오렌지공의 자문관을 지낸 시인 콘스탄틴 호이겐스가 1640년 설계에 지은 호프비크 정원에서 이 멋있는 사라와지 형상을 직접 감상한 적이 있었다. 호프비크라고 해서 구글에 때려보세요. 이 스펠링이 좀 어렵지만 때려보면 호프비크 정원이 오늘날도 남아있어요. 중국 시직의 그런 그 흔적들이 여전히 같이 온전하면서 남아있다. 지금은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이런 걸 옛날에 같으면 네덜란드 가봐야만 이 정원을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그냥 구글 때리면 나온다고 바로. 네? 자. 호이겐스는 오늘날도 일부 잔존하는 호프비크 정원을 포괄적 철학의 체현으로 파악했다.
그것은 인간 생활과 자유로운 자연적 성적 속에서 관철되는 불규칙성을 억지로 틀지운 고전주의 기하학적 기초였던 르네상스 시대 비트루비우스 모델과의 결별이었다. 비트루비우스 모델은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양식을 말한다. 템플은 정원에 관한 시에서 대칭적으로 재단된 일본 고도에서 보이는 디자인의 불규칙성을 적시함으로써 이 관념을 예시적으로 설명했다. 1930년대에 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사라와지를 한 항목으로 실었지만 이에 대해 기원을 모른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그 언어에 속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템플은 여행가들로부터 들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종서는 한자 산란 위치 또는 소락 위치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추정은 발음상 억지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중국말로 있더라도 하나는 산란 와이치인데 사라와지 같지 않죠? 그 다음에 술로 와이치가 사라와지로 들리나? 응? 이게 억지야. 자, 템플이 정원론을 쓴 지 10년이 흐른 뒤에 르꽁트는 중국의 조언술에 대해 이렇게 기술한다. 정원을 다스리고 장식물들을 관리하는데 거의 열성을 바치지 않는 중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매료되어 있고 정원에 약간의 비용을 쓴다. 그들은 정원 안에 동굴들을 만들고 작은 인조 언덕을 설치하며 암석 전체를 조각내 운반해 와서 자연을 모방하는 것 이상의 어떤 디자인도 없이 포개 놓는다. 르꽁뜨는 중국 정원에 대한 이 기술에서 자연의 모방 수준의 최소 디자인을 말하지만 사라와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학자 범전충은 사라와지라는 말의 기원을 모르겠다고 한다. 템플은 일본, 중국 정원의 의도적 비대칭성과 부조화를 옷깃을 한쪽으로만 비대칭적으로 여미는 일본 거소에 빗대고 이 비대칭성과 부조화를 일본말 사라와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일본 학자들의 중론에 의하면 사라와지는 모두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뜻을 가진 소로와지의 와전된 도금이 분명해 보인다. 소로와지가 사라와지에 더 가깝죠? 일본 말일 거예요. 일본 정원을 일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서 기원이 있든 간에 오해를 다 풀면 사라와지라는 말로서 당시 중국 정원을 포착을 했다. 서양 사람들이. 자. 호이겐스의 아들 크리스티안과 동년배인 템플은 호프비크 정원의 정기 방문객이었는데 여기서 체험한 정원 속의 불규칙성의 감상을 개인적 판단 감각으로 고양시키고 이 미감을 이때 들은 일본말 소로와지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사라와지로 상기해 표현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위 글을 보면 템플은 사라와지를 중국말로 오인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무런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중국인들은 이것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아름다움을 일견의 눈에 띄는 것으로 느끼는 곳에서 그들은 사라와지가 멋있다 또는 사라와지가 감탄스럽다고 말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뜻의 평가적 표현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후 영국에서 사라와지는 대표적 중국 정원 원명원과 함께 중국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게 된다. 영국의 헤이그 주재 대사로서 네덜란드의 대도시 헤이그에서 살았던 템플이 이런 중국 정원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에 일찍이 중국풍 정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처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중국 정원의 부속 건조물과 구성 요소들을 모방했다. 17세기 후반 가령 저르크 블리에트 공원의 이미 중국식 오목 지붕을 가진 정자와 대문에 격자 세공이 사용되었다. 거의 동시에 베르사유의 트리아농 포르셀렌 궁에 딸린 정원의 정자와 대문에도 격자 세공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가령 랑예 공원의 이국적 새집에는 새와 관련된 중국풍 연상물들이 부과되었다. 그러다 곧 신화제리는 공원이나 정원 자체로 파급되었다. 여기서 템플이 중국 정원에서 발견해서 대변하는 사라와지의 기법은 결코 자연주의 조언술이 아니다. 그것은 야생적 자연으로 정원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야생적 자연을 리메이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라와지 또는 구원 무격은 야생이 홀로 지배하거나 인위가 홀로 지배하는 조언 기법이 아니라 훌륭한 조언 설계사의 미감과 창조적 손길로 자연의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풍경을 정원에 재활용하고 자연물과 인공물이 불화 없이 어우러지는 천인 조화의 기법이다. 그러나 앞에 구원 무격이란 말은 정원을 구성하는데 격이 없이 그냥 격 없이 만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라와지와 같은 뜻이야. 뜻은. 그러나 뒤에 상론하듯이 당시 셰프츠베리는 사라와지 또는 중국 정원의 특징을 야생적 자연성으로 오해했다. 휴 아너는 루소가 바라고 주장하던 인위적 예술 기법을 완전히 추방한 야생적 자연주의 정원과 아주 자연스러운 예술 기법으로 가꾼 중국식 조경 정원을 혼동했다. 아너는 심지어 셰프츠베리의 야생적 자연주의와 에디슨의 중국식 조원수를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으로 착각했다. 진수의도 셰프츠베리의 야생적 자연주의 정원과 중국 정원 간의 차이를 읽지 못하고 셰프츠베리와 같은 의견들은 중국 정원을 거명하지 않을지라도 정원과 관련된 새로운 미감의 직접적 촉진제였다고 말한다. 유류도 템플이 자연주의적으로 설계된 중국 유언을 논한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자연주의적 정원론을 편 사람은 템플이 아니라 루소였다. 루소는 70여 년 뒤 쥘리 또는 신 엘로이즈에서 중형 가든을 겨냥한 듯이 자신의 자연주의적 정원과 중국식 정원을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정원을 이렇게 자세히 논할까, 또 여기서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거 중요한 거. 대단히 부유하게 잘 살아야만 이 정원에 이 조그마한 거 갖고 이런 비평을 하고 논쟁을 할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안 느껴? 이걸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정원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자. 여기서 그는 중국 정원의 사라와지 미감을 대변하는 방문객을 야생적 자연주의 견지에서 비판한다. 그러나 이 방문객은 다시 루소의 자연주의적 조언수를 반비판한다. 하지만 루소는 다시 자신의 자연주의 조언론 논지를 굽히지 않는 식으로 방문객의 반박에 응수한다. 말하자면 루소는 쥘리 또는 신 엘로이즈에서 영국의 중형 가든을 비판하는 조언술 논쟁을 벌인 것이다. 쥘리 또는 신 엘로이즈는 완전히 번역돼 있어요. 우리말로 읽을 수 있어요. 유류와 같은 후대의 학자들이 템플의 사라와지 정원론을 자연주의 정원으로 오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1710년대 포프, 에디슨 등이 사라와지 정원론을 정확하게 소화해서 새로운 정원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1770년에 독일의 루트비히 운전은 중형 정원론의 견지에서 루소를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가령 에디슨은 중국인들이 이 자연의 작품들 속에서 천재를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그리하여 언제나 그들이 스스로를 지도하는 예술을 숨겨둔다고 말함으로써 중국 정원의 천인 조화 측면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1770년 루트비히 운전은 중국 정원론에서 루소는 정원에서 모든 예술관념을 추방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왜 정원 설치 일반을 추방하지 않는가? 그의 이상향은 유흥이 아니라 재충전을 원하는 사상가가 물러나 쉬는 아름다운 장소다라고 차별하고 우리는 자연 전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리고 세밀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기 위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갈파함으로써 루소를 날카롭게 반박했다. 완전히 자연주의에 빠지면 정원 만들 필요 없어. 자연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집 근처나 있는 뒤에 딸려있는 이런 공간에다가 대단히 작게 축소해가지고 자연을 만드는 게 정원인데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예술 감각이 없으면 정원이 안 되는데 정원을 자꾸 자연주의적으로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 정원이 영국인과 유럽인들을 매료시킨 점은 다름이 아니라 야생적 자연과 인공적 예술의 중도 통합에 의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국 정원의 이런 특징이었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중형가든에는 정자와 오솔길, 인공호수와 인조폭포, 그리고 심지어 공자사당 등 인공물과 자연 모조품들이 배치되었던 것이다. 셰프스베리의 자연주의 미학과 동요. 셰프스베리는 그가 자유의 부모이자 유모로 여긴 네덜란드에서의 오랜 망명 생활과 피에르 벨과의 긴밀한 친교를 통해 극동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찰스 2세의 최측근이었던 윌리엄 템플이 비록 그의 정적이었을지라도 템플이 사라와지 정원 미학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템플은 셰프스베리 할아버지, 즉 셰프스베리 제1대 백작, 찰스 2세 때 휘그당 총수를 경멸했고 셰프스베리가 찬미하는 수트와 철학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셰프스베리는 정치적 적대를 뛰어넘어 템플을 인정했다. 그는 르클렉에게 보낸 1705년의 한 서한에서 죽기 직전이에요. 나의 할아버지는 윌리엄 템플경이 표현한 대로 뭔가 기대하고 조정에 짧게 의지했으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뻔한 이유밖에 없었다. 그는 왕이 그의 악덕과 지모에 대한 그의 지나친 애호로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된 인물력인 자유사상가라는 그 가면을 쓴 가톨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쓴 다음 여기에다 이런 주석을 달고 있다. 나의 할아버지의 부르는 윌리엄 템플경을, 즉 귀중한 저자를 그에게 아주 비우호적인 사람으로 둔 것이다. 나의 할아버지가 템플의 특사 임무를 끝낸 뒤에 돌린 접시 선물, 나의 할아버지는 재무경으로서 아주 해롭다고 생각한 관습을 중지시킨 하찮은 이유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아주 큰 싸움이 있었다. 이 주석을 통해 아무튼 그가 템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를 귀중한 저자로 평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개성에 의해 구원 무격으로 이루어내고 템플이 사라와지로 명명한 중국식 조원기법, 즉 자연적 불규칙성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중국 정원의 조성기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셰프스베리가 템플이 사라와지를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야생적 자연에 대한 그의 예찬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궁전 정원의 인공적 미로와 날조된 야생을 비판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야생적 자연의 특유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칭송한다. 전염병이 확산된다. 그리고 제국민은 서로를 모독하고 전쟁은 더 격렬해지고 종교의 대의 속에서 인간의 일을 잇는다. 한편 야만적 열정은 온화하고 경건한 위관을 하고서 무시무시한 학살을 작동시키고 하늘을 위해 지구를 황량하게 만든다. 여기서 이 괴물을 떠나자 우리의 무서운 풍요의 땅을 혐오하며 이 지역들이 방대한 황무지로 날아가자. 이 황무지들은 모두 비록 소름 끼치고 섬뜩하게 보일지라도 자기 고유의 특유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다. 야생은 기쁘게 한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홀로 사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자연을 안으로 깊숙한 은거지에서 관찰하고 궁궐의 인공적 미로와 위조 황야에서 관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희열로 이 시원적 야생 속에서 자연을 관상한다. 이 장소의 물체들, 비늘 있는 뱀들, 맹수들, 독충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또는 인간 본성에 아무리 어긋나도 그 자체로서 황홀하게 아름답고 우리의 짧은 견해보다 훨씬 더 우월한 저 신적 지혜의 찬미 속에서 우리의 사상들을 고양시키기에 적합하다. 셰프스베리는 뱀, 맹수, 독충, 자연물체 등이 공존하는 황무지 같은 야생적 자연이라도 자기 고유의 특이한 아름다움이 있고 그 자체로서 황홀하게 아름다워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희열을 준다고 말하는 반면 궁궐 정원의 미로와 황야를 인공과 위조로 격하하고 있다. 나아가 셰프스베리는 기하학적 도식과 직선 및 비료와 대칭의 규칙성에 의해 망가진 정원을 비판하고 인간의 터치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가공되지 않은 불규칙적 자연의 우아함이와 매력을 예찬한다. 나 필로클레스는 내 마음속에서 자연적 종류의 사물들에 대한 열정이 자라나는 것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자연 사물들에 있어서는 예술도 인간의 기발한 착상이나 변독도 원시 상태에 침입해 들어감으로써 자연 사물들의 진짜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았다. 야생 자체의 온갖 으스스한 우아미를 가진 거친 바위,
이끼 낀 동굴, 가공되지 않은 불규칙적 석굴들, 부서진 폭포도 자연을 더 많이 표현하는 만큼 더 매력적일 것이고 왕후의 정원의 딱딱한 질서정연한 흉내를 넘어 장엄하게 현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 유형의 소수의 철학자들을 빼고 이런 식으로 매혹되어 숲, 강,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오직 가난한 대중적 애호가 될 뿐인지를 간청하건대 부디 말해다오. 셰프츠베리가 이 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70여 년 뒤에 루소가 주창하게 되는 자연주의적 정원이 아니라 야생적 자연 그 자체와 야생적 자연의 장엄함이다. 셰프츠베리는 자연 속에서 기하학적 질서와 도형이 사실상 극히 희소하고 예외적인 까닭에 자연 속에는 규칙과 질서 외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세기 전환기의 영국 비평가 존 데니스의 신플라톤주의적 명제에서 선명하게 표현된 신고존주의의 경멸적 자연관에 동조할 수 없었다. 야생성의 바로 그 관념이 어떤 규칙이나 직선도 부재하다는 뜻을 뜻하기 때문에 셰프츠베리는 플라톤이 가르친 것을 축하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자연관이 아무리 혁명적이더라도 그의 말 본세는 미학적 기쁨의 정확한 성격에 관해 이어지는 논의가 잠시 디오티마가 한때 소크라테스를 인도한 미학 교육을 재생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진본과 사본에 관한 낡은 플라톤적 상투어로부터 넘겨받은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 셰프츠베리의 이러한 미학적 돌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럴리스트에서 테오클레스와 필로클레스가 필로클레스라는 두 가상적 대화 파트너가 자연을 도취적으로 찬미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앞에 이제 진본과 사본이란 말 이쪽이 좀 어려울 거예요. 플라톤은 국가론 책의 챕터 10에서 이 모방하는 예술, 그러니까 무엇을 모방해서 하는 예술, 그걸 예술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특히 회화 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방한다는 것은 진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 거죠. 모방하는 건. 그래서 이 진본과 사본을 나누어 봄으로써 가령 여자가 여자 옷을 입고 나타나면은 아름다운가? 여자를 모방해서 남자가 옷을 꾸미고 나와서 아름다운 거야? 우스꽝스러운 거지. 이게 코믹한 거지. 그러니까 우습고 재미있을 수는 있어도 모방하는 건 아름다운 것이라고 안 봐요. 그 히라브로 미메시스라고 그러는데 모방이란 말은 미메시스인데 모방은 그것은 재미지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그래요. 재미와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또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재미와 아름다움. 영화 재밌었냐? 이렇게 영화가 대중예술이라면 아름다웠냐 물어야 되는데 재밌냐고 물은 거니까. 재미있는 영화일수록 두 번 보기 싫어요. 볼 때는 재밌었는데 재미없죠. 아니 다음 보려면 힘들죠. 그런데 아주 순수 예술, 죄와 벌, 까라모조프가 형제들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지루하고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면 엄청나게 감동을 주게 되는데 아름다움만을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뭐처럼이라는 식으로 표현 있잖아요. 제비처럼 날쌘놀이 이런 식으로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것으로 표현을 쓰는 모든 문장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고 그냥 눈으로만 전해지는 진주 그러면 그냥 상징이죠. 눈으로만 전해지는 진주가 뭐예요, 우리 장군님? 그 모르게 막 쓰는 거 눈물을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 시에 나오는 이야기죠. 진주처럼 눈물이 진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 뭐뭐처럼 모방하는 식으로. 그런 건 예술이 아니다. 그건 재미있는 표현일 수는 있어도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뭐 지론이에요. 플라톤의. 플라톤의 이론은 다 틀렸어요. 여기서 틀린 게 좀 들어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플라톤 이론 중에 옳은 게 아름다움과 재미를, 미와 재미를 구분한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그 통속 소설과 통속 예술과 순수 예술을 구분한 거야. 순수 예술은 아름다움 자체만을 표현해야 된다고 봐요. 읽으면 지루하죠, 대체로. 근데 이제 재미있는 소설은 재미만 있지 아름답지는 하나도 않아서. 뭐 김홍신이 쓴 인간시장 이런 거 재밌죠? 근데 아무런 예술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통속 소설과 순수 소설, 순수 문학 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는 아름다움을 다룬 것이고 하나는 이 재미를 다룬 거예요. 그걸 구분한 거예요. 자, 순수 예술과 통속 예술을 최초로 구분한 사람이다. 그리고 개그와 예술을 구분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일체 모방을 하는 식의 개그나 코미디를 섞으면 안 된다고 한 건 아니고 예술적인 미가 주된 거라면 좀 그 섞어도 상관이 없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뒤집혀버리면 이건 더 이상 자기가 상대하고 싶은 예술이 아니니까 자기가 건설하는 이상국가에는 이런 분들이 오면 정중하게 되돌려 보내겠다. 다른 데 찾으시라고. 나의 이상국가에는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시인과 예술가들만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미메시스를 미의 본질로 봤어요. 그 사람 통속 예술만을 가는 거니까 볼 것도 없는 예술인데 그것을 추정하는 또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창녀를 그림으로 딱 그렸어. 그걸 보고도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야. 그러니까 창녀는 비록 추할망정 그 그림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린 것은 아주 잘 그렸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플라톤 보고 표현하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 창녀도 추하고 아름답지 않은 거지만 그것은 잘 그린 기능이지 아름다운 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사진을 잘 찍은 거나 똑같은 거야. 초상화를 잘 그린 거나 뭐 창녀를 사진을 잘 찍은 거나 사진 잘 찍었다고 해서 예술인 건 아니잖아요. 사진도 예술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진 작가의 미감이 들어가야 되고 각도가 들어가야 되고 분위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플라톤의 오류는 어디에 있냐면 모든 그림을 미메시스류에 속하는 모방류에 속하는 걸로 봐가지고 그림을 다 추방해버려요. 그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그리는 것이 그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그림을 판단한다면 1920년대에 화가는 다 굶어 죽었어야 돼. 그때 사진기가 발명됐으니까. 그지? 근데 그 사진기가 발명된 뒤에도 화가 지금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화가가 그리는 것은 사진이 찍는 식의 그런 정확하게 재현하는 모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아름다운 감흥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실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사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사진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팔리는 거죠. 그건 틀렸지만 플라톤이 예술과 순수 예술과 통속 예술을 가른 거, 아름다움과 재미를 가른 거. 물론 재미가 의미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이상국가에 그냥 개그맨은 들어오게 만든다고 그랬어. 근데 개그맨이 예술가인 척하면 못 들어가. 개그맨은 들어가고 100% 개그만 하는 사람은 코미디만 하는 사람은 들어라 이거야. 그거 필요하지 사람들 재미있게 유흥할 때는. 네? 진본 사본 이 논쟁을 하면 이제 이야기가 길어서 아까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인간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달리 분류하지만 나는 네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공리적인 행위. 공리적인 행위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쾌락은 어떤 때 나오느냐?
희열, 쾌락은 같은 말인데 기쁨 이건 욕망이 충족될 때 나오는 거예요. 욕망은 뭐냐면 배고플 때 배고픔을 충족시키면 만족감을 느끼죠. 그때 기쁨이 있는 거고. 근데 아주 덧없어요. 그냥 금방 끝나버리지. 뭐 보고 싶을 때 보고 나면 금방 끝나버리고 오래 가지 않아. 이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번 유예될 뿐이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공리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해? 궁극적으로는 뭘 사 먹거나 집 사거나 하고 싶은 걸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익이나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을 벌든지 이익을 얻든지 직접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든지 하는 행위는 모조리 공리적인 행위다. 공리라는 것은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야. 일로 알아듣겠어? 귀공자 말고 나라를 뜻하는 공자 말고 만들공짜. 만들공, 공 세운다 할 때 공. 두 번째는 유의적 행위예요. 유의적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야. 재미가 목적이야. 이건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 많이 손해되지, 손실되지. 재미있으려고 바둑 뛰어, 바둑. 축구에 막 부상당하면서 축구하고 축구장 빌리고 축구공 사고 올라가면 돈 많이 들어요. 재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 화투치기하고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모조리 다 재미를 위해서. 웬만한 백성들은 이 선에서 공리적인 행위와 유의적인 행위에서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살만 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 할 때 난리 나는 거 봐요. 네? 세 번째는 예술적 행위다. 그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술가만 예술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대중적인 예술도 예술은 예술이에요. 그게 이제 재미를 섞어서 일반 사람들도 다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인데, 영화도 대표적인 대중예술이고, 노래도 대중가요, 뭐 그 클래식 듣고 있으면, 난 클래식 듣고 있으면 돌아버리겠던데? 조수미 들으러 가고, 네 곡 들으니까 나가고 싶어갖고, 눈치 보여서 못 나가고 계속 있다가 네 곡 들은 째는 내가 할 수 없이 나 가야 되겠다. KBS 홀에서 들으면서. 나왔더니 다른 아나운서들도 막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만 무식쟁이는 아니구나. 네 곡 이상 못 듣겠더라고. 그 똑같은 소리를 계속 그렇게 불러대니까. 네? 클래식은 진짜 지루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움만 추구하니까. 특히 서창훈 박사가 듣는 건 클래식도 아니고 대중적인 것도 아니고 이상한 노래를 들어요. 그냥 완전히 거의 소음에 가까운 노래를 재즈. 소음에 가까운 재즈. 어찌됐든 뭐 누구든 간에 대중예술을 하는 때에는 예술적인 행위에 다 들어가 있다.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게 뭐 트로트든 우리 누구냐 BTS가 하는 노래든 간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인 행위예요. 네 번째는 도덕적인 행위다. 도덕적인 행위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나면 자기가 흡족하죠.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재미도 희생시켜야 되고 자기 돈도 희생시켜야 되고 또 예술도 희생시켜야 되는 것도 많아요. 이 도덕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자, 이 네 가지의 가치는 서로 다른 거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금방 말한 이익, 네? 쾌락을 가져오는 이익, 재미, 아름다움, 선은 환원 불가능한 거야. 서로 간에. 태환 불가능한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들은 혼동해요. 혼동한다고. 근데 나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네 가지는 서로 얽혀 있을 수 있고 콤비네이션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데 아름답게 할 수도 있어요. 찬송가 어떤 선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아름다운 노래로 부를 수 있죠. 이렇게 섞이고 결합될 수는 있지만 선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거나 또는 아름다움이 선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한 가지 행위는 한 가지 뜻으로만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금방 찬송가나 우리 찬불가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선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재미있으면서도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반적인 예술들처럼 아까 아름다움이 주되다면 재미있는 것이 섞여도 플라톤이 괜찮다고 그랬죠. 자기 공화국에 두르게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 뭐 스포츠를 하면은 거기는 경제적인 이익 추구가 없나? 지금 일본 지금 올림픽 못 해갖고 망하려고 하니까 그거 해갖고 돈 벌려고 했는데 돈 벌기에는 그냥 망해서 고민인 거지 국가적 고민이 된 것처럼 하나의 재미를 위한 유의적인 행위를 하는데 인터내셔널한 유의적인 행위죠. 이 올림픽이라는 게. 근데 그건 또 동시에 국가가 이익도 추구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익이 곧 재미거나 재미가 곧 이익은 아니야. 물론 재미있을수록 이익을 더 많이 볼 수는 있지. 두 개는 콤비네이션 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지만은 환환이 불가능하다. 태환이 안 돼. 서로 바꿀 수가 없어. 이걸 조심해서 이해하면 돼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읽으려면 내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2권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 행위들의 의미들. 자, 그래서 진본 사본 논쟁은 할 필요가 없고 그 플라톤이 그림 그리는 예술을 너무나 그냥 완전히 다 버려버리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미술이라는 건 사진기가 나왔을 때 끝났어야죠. 플라톤 말대로 하면 단순히 진본 사본으로서 사본만 만드는 환재기가 예술가가 아니 미술가가 아니고 영혼이 들어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회화는 단순한 사진기 같은 코피 복사기가 아니야. 예? 플라톤 말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거지. 물론 모방하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본 것은 잘못된 거고 모방은 재미를 줄 수는 있지만은 아름다움을 주진 않죠. 그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100% 틀린 거예요. 그건 코미디를 말하면 모를까? 개그 이런 거. 자, 그런데 그러면은 다 그런 뭐 예술적인 행위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공감하면 예술적인 것이 이루어진다면 유희는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건 재미를 추구하는 행위고 재미는 어느 때 나오느냐? 모방할 때도 나오고 규칙에 맞게 같이 행동을 해서 시스마틱한 행동을 할 때도 재미는 나오지만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 간에 그 규칙보다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량과 에너지, 자기들의 힘을 발휘할 때 재미가 나와요. 힘. 그러니까 그게 지력이든 체력이든 장기 드는 건 지력으로 하는 거죠. 규칙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없어. 뭐 그게 우리 장기 규칙이든 서양 장기 규칙이든 또는 우리나라 뭐 윷놀이 할 때 빠꾸태를 만들던 막 마음대로 막 바꿔서 막 하죠. 또 화투도 막 바꿔서 하지. 어느 동네 가면 이상하게 바뀌어갖고 못 치겠대. 아무튼 재밌으라고 막 그 규칙은 바뀌는 거지만은 그 머리 써갖고 다른 머리에 그 힘을 분출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더욱 재밌지만 혼자 놀 때도 많아요. 같이 놀 사람이 없어갖고. 그 한 달 정도 집을 새끼나 가지고 나가지 못한 개가 어미개가 처음으로 산책 데리고 나가잖아요. 완전히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 난리가 나. 너무 자기 힘을 막 쏟고 그냥 총알처럼 뛰어다니고 막 그때 그 자기의 유의 그 놀이의 느낌. 소 3개월 내내 겨울에 갇혀 있잖아요. 요양간에. 봄에 딱 풀어놓으면 막 날라. 응? 날라. 그리고 뭐 기구가 있으면 놀이 기구가 있으면 더 잘 놀죠. 가령 개가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마당에서 계속 지가 그걸 차면 떠오르지. 떨어지면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엄청 잘 놀아 개가. 응? 놀이는 힘을 일정한 방식으로 힘을 쏟을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힘이 체력이든 지력이든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개와 개끼리 놀잖아요. 하나는 불독이 엄청나게 큰 불독이고 하나는 조그마한 개예요. 근데 거기에 호스 떨어진 걸 갖고 둘이 노는데 불독이 훨씬 힘이 세지. 확 당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꼬마 개가 안 놀아버려요. 그놈의 힘을 다 써버리면 가버려요. 근데 계속 힘이 없는 척 하면서 당겼다가 놓아줬다 당겼다가 놓아줬다 계속 그놈의 힘을 쓸 수 있게 적당한 선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놀이가 돼요. 유의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기량을 계속 힘을 기량으로 발휘를 할 때 재미가 있는 것이다. 모든 유의적 행위는 그렇게 정의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죠? 어떤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을 어떤 힘이든 어떠한 일정한 형식에 따라 발휘할 때 exercise of force 어떤 a certain sort of exercise of force 힘은 어떤 특정한 양식의 발휘야. 그럼 모조리 재미가 나온다. 이것들을 책 속에다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못 읽어서 앞으로는 그냥 띄어가지고 유일한 무엇인가 이렇게 책을 따로따로 하나 그럼 그것만 해도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한 300페이지 되니까 그냥 감정과 공감을 해석하가 2400페이지예요. 상하 안 사대 사람들이 너무 두꺼우니까 살려면 12만 원 띄어서 내야 되겠어. 배영구 사장 띄어서 다 아름다움을 알려면 아름다우고 지금 유희에 대한 책은 지금 2권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유희를 알려고 할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크로가하고 하나 뭐 호모 루덴스 쓴 사람 그건 2개인데 뭐 다 둘 다 유희가 뭔지 모르고 써놨어. 금방 내가 말한 것처럼 쉽게 파악도 못했다고 막 너무 알지도 못하게 철학도 못 오는 것들이 철학화해가지고 우리가 엄청 어려운데 헛다리 긁어놨어. 응? 그렇게 철학화될 문제는 아니다. 그만 말한 대로 어떤 힘의 일정한 유형의 발휘, 그 발휘가 유의고 거기서 재미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자. 앞서 보았듯이 테오클레스의 정렬이 불붙는 효과를 보이자마자 필로클레스는 자연을 17세기에 영국의 모든 정원에서 볼 수 있었던 전통적 대칭과 비례 설계보다 나은 조경 설계로 언명하고 거친 바위, 이끼 낀 동굴, 가공되지 않은 불규칙적 석굴들, 부서진 폭포도 더 매력적일 것이고 왕후의 정원의 딱딱하고 질서정연한 흉내를 넘어 장엄하게 현상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필로클레스는 그의 조경 비판의 지리적 강세에 미리 관심을 돌리려는 듯이 앞서 테오클레스의 세계 여행에 대한 논평을 활용해 유럽에 관한 한 유럽이 제공할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어떤 큰 여행이든 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충격적 논평을 한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그는 미리 이렇게 말해둔다. 나는 자연을 더 평등하게 생각하고 자연의 결함들을 약간 더 잘 균형 잡도록 너를 설득하고 싶다. 내 개념은 불평불만이 네가 놓듯이 한쪽에 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편의 자기 몫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게 쾌락과 고통, 미와 추, 선과 악은 도처에서 서로 얽힌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나는 서로 합쳐 주요 측면에서 충분히 기분 좋은 예쁜 혼합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꽃과 땅이 패턴에서 나쁘게 보이지만 작품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불규칙적 효과 및 서로 배치되는 색깔과 함께 묘하게 같이 놓인 모종의 저 풍부한 직물에서와 동일한 것으로 상상했다.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 자꾸 지금 사라와지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자연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인공적인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 사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플라톤적인 사고가 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이 관념을 스스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걸 보면은 비록 셰프스베리의 이 논평과 아까 말한 대로 윌리엄 템플의 말을 혼동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2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의
셰프스베리는 누스에 가까운 거고 진정으로 사라와지는 중국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정원은 나중에 영국 중국 정원 중형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본따서 영국에서 대유행의 정원 운동이 벌어진다. 자, 조금만 더 하지. 셰프스베리는 이와 같이 자연을 불규칙적 효과와 상호 배치되는 색깔을 띤 기분 좋은 예쁜 혼합물로 보고 야생적 자연 그 자체와 야생적 자연의 그 장엄함을 주장하고 추구한다. 그런데 셰프스베리 이 주장과 추구가 새로운 정원 양식과 관련이 있다면 그 양식은 왕후의 정원의 딱딱하고 질서 정연한 흉내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어렵사리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수행하는 도출일 뿐이고 셰프스베리의 논의는 새로운 정원 양식이 아니다. 셰프스베리는 궁궐 정원의 인공적 미로와 인조 황해와 그리고 질서 정연한 흉내를 다른 정원에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그것도 야생적 자연에 대립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그저 인공적 미로, 인조 황해와 질서 정연한 흉내 등으로 이루어진 궁궐 정원에 반대할 뿐이고 그는 템플처럼 중국적 사라와지 정원론도 루소처럼 자연주의적 정원론도 전혀 전개하지 않았다. 정원론을 전개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누소는 정확히 정원을 자연으로 대체해버리려고 그랬죠. 정원은 말을 하긴 한 거예요. 정원을. 누소는. 근데 이 사람은 정원을 말한 게 아니라 정원 자체와 자연을 대비시켜서 자연을 선택해버린 거니까 정원론을 전개한 게 아니죠. 가드닝이 아니라고. 자, 알아듣겠어, 서 박사? 따라서 인공위조와 질서 정연한 규격적 모방을 특징으로 하는 궁궐 정원에 대한 유일한 대립물이 바로 야생의 자연인 까닭에 셰프스베리는 결코 새로운 정원론, 그것도 중국적 특색의 신정원론을 전개했다고 볼 수 없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1시간 정도 했는데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셰프스베리를 자세히 다루느냐. 셰프스베리는 맹자의 12지심론을 최초로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적인 도덕 철학을 완전히 분쇄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원론 부분에서는 좀 다른 모양상을 보이지만 이 사람은 12감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12지심을. 그 이전에 서양에서 도덕 이론은 둘 중에 하나야. 성경책에 있는 계시에 의해서 도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정통적인 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이신론자들이 이성의 법칙으로 도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성을 신의 지위로 올리는 신격화를 시킨 거죠. 그 귀결점은 칸트의 도덕론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 두 가지에 다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감각과 감정, 도덕 감각과 도덕 감정을 인간은 타고나는 것이고 그런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이성도 본성이고 감성도 본성이지만은 도덕은 이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파악한 거예요. 그 공명이 공자가 명예. 근데 그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셰프스베리라고. 그래서 서양 철학의 도덕적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아 가지고 도덕을 성경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인간 도덕을 이 계시나 신학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따라서 세속적인 도덕론을 폈으니까 인간을 종교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회를 종교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최초의 시조라고 태두라고 볼 수가 있다. 셰프스베리가. 아마 2, 3개월, 3, 4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책이 나한테 완전히 번역된 게 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내야 되겠어요. 이제. 번역서도 막 내줘야지 공부할 수 있게 자료를. 자, 오늘은 술을 마시려고 그러는데